오늘은 4월 11일, 현재 시각은 4시 11분.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이다. 마지막 장입니다. 629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코스모스의 발견은 바로 어제 일어난 사건이다. 지난 100만 년 동안 우리는 지구 이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해 왔다. 그것에 비교하면 아리스타르코스에서 현대까지 기간은 0.1%에 불과한 찰나일 뿐이다. 오늘날에 와서야 우리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우리의 존재가 우주의 목적일 수 없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제야 우리는 스스로를 1조 개의 별들을 각각 거느린 1조 개의 은하들이 여기저기 점점이 떠있는 저 광막한 우주의 바다에 부질없이 떠다니는 초라한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겁도 없이 우주라는 바다의 물맛을 보았고 그것이 자신의 기호에 딱 들어맞는 사실도 알아차렸다. 인간의 본성이 우주라는 큰 바다와 공명을 이루며 인류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한 뜨거운 그 무엇이 우주를 자신의 편안한 집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람이 별의 재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일까? 인류의 기원과 진화가 우주에서 진행된 모든 사건들과 밀접하게 묶여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주 탐험이야말로 인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위대한 장정인 것이다. 신화를 만들어낸 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듯이 사람은 대지의 자녀인 동시에 하늘의 자녀이기도 하다. 지구에서 살아오는 동안 인류는 못된 진화적 습성을 많이 길러왔다. 호전성, 그릇된 관습,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 복종, 이방인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같이 오랫동안 유전돼 온 못된 요소들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측은히 여길 줄 아는 좋은 천성도 갖고 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할 뿐 아니라 자식도 아낀다.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우려 노력하고 지적인 것을 향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존과 번성을 확실히 약속할 도구요, 방편이 될 것이다. 못된 습성과 좋은 천성 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지도 확실치 않다. 특히 미래를 보는 우리의 눈이 지구에 고착돼 있다거나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마음이 지구의 어느 한쪽 지역에만 묶여 있다면 결국 저 못된 습성이 사랑의 마음과 이성의 예지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광막한 코스모스의 바다 속에 감춰진 새로운 세상과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외계 문명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우리와 같은 문명의 운명은 결국 화해할 줄 모르고 증오심 때문에 자기 파괴의 몰락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하지만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에는
국경선이 없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우주에서 본 지구는 쥐면 부서질 것만 같은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지구는 극단적 형태의 민족 우월주의, 우스꽝스러운 종교적 광신, 맹목적이고 유치한 국가주의 등이 발붙일 곳이 결코 아니다. 별들의 요새와 보루에서 내려다본 지구는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작디 작은 푸른 반점일 뿐이다. 이렇게 여행은 시야를 활짝 열어준다. 나라 간의 전쟁은 정말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주에는 생명이 전혀 서식한 적이 없는 세상, 우주적 재앙의 표적이 되어 새까맣게 타버린 불모의 세상들이 우주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우리는 행운아이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문명의 미래와 하나의 종으로서 인류의 생존 문제가 우리 두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지구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렇게 해주겠는가? 인류의 생존 문제를 우리 자신이 걱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인류는 현재 위대한 모험을 앞두고 있다. 이 모험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지금 감행하려는 모험은 바다에서 태어난 생명이 무추로 진출한 사건이나 유인원이 나무 위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땅으로 내려오기로 한 결정 등에 버금할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으로 인류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구의 온갖 족쇄에서 벗어나려고 끙끙거리고 있다. 인류는 이미 지구의 속박에서 이런 일시적 해방을 맛보기도 했다. 우리는 자신의 사고방식에서 내재된 원시성을 잘 길들이며 우리의 원시적 두뇌가 내리는 일방적 지시와 대결함으로써 지구가 사람에게 걸어놓은 정신적 족쇄에서 탈출하고 있다. 또 인류는 다른 행성들로의 여행을 감행하는 한편 외계에서 올지도 모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육체적 족쇄로부터 탈출을 꾀하고 있다. 정신적 해방과 육체적 탈출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전자 없이 후자의 실현이 있을 수 없고 후자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은 전자의 성공 또한 상상할 수 없다. 전자와 후자는 서로에게 필요 조건이 된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 수행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인간은 상호불신이란 최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하나의 종으로서 인류에 대한 염려 같은 것은 아예 할 줄 모른다. 상호불신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지구도 하나의 행성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해 하여 모든 국가를 죽음을 향해 서둘러 행진케 할 뿐이다. 우리가 지구에서 저지르고 있는 일들은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짓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초래될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으며 거기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핵전쟁을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핵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누구나 핵전쟁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가는 국가대로 핵전쟁의 필요성에 대한 그럴듯한 구실을 갖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음울한 인과의 고리를 보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인들이 핵폭탄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독일보다 먼저 만들어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인들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독일보다 먼저 만들어야 했다. 미국이 갖고 있으니 소련도 핵폭탄을 가져야만 했고 그 다음에는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의 나라들이 가져야 했다. 아마 20세기가 끝날 즈음에는 수많은 국가가 핵폭탄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핵폭탄은 만들기 쉽다. 핵분열 물질은 원자로에서 쉽게 훔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핵폭탄 제조 기술은 거의 간해공업의 범주에 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블록버스터라고 불리는 초대형 고성능 폭탄들이 위력을 발휘했다. TNT 폭약 20만 톤으로 만들어진 초대형 고성능 폭탄 하나가 대도시 구역 하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모든 도시에 투하된 폭탄의 총량이 TNT 200만 톤, 즉 2메가톤이었다고 한다. 이 폭탄들은 1939년과 1945년 사이에 영국의 코벤트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독일의 드레스덴, 일본의 도쿄 등지에서 등지의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져 수많은 인명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 메가톤이 되려면 초대형 고성능 폭탄이 10만 개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메가톤은 20세기 후반에 개발된 수소폭탄 하나의 에너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에는 수만 개의 핵폭탄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1990년에는 미국과 소련의 전략 핵미사일과 핵폭탄 1만 5천여 개가 상대방의 표적을 항시 겨냥하고 있게 될 것이다. 핵탄두와 핵탄두의 대치. 그러므로 이 행성의 그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이 요술 램프들은 누군가 비비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요괴들이다. 이 가공할 무기에 갇혀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TNT 1만 메가톤을 훨씬 넘는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 6회나 지속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TNT 200만 톤이 쓰였는데 미래의 핵전쟁에는 불과 TNT 100억 톤 전부가 집중 파괴에 쓰일 것을 상상해보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족 하나하나에 초대형 고성능 폭탄이 한 개씩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나절 동안 제2차 세계대전을 1초에 한 번 겪어야 한다. 핵폭탄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충격파는 투하 지점에서 수 킬로미터 밖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한순간에 붕괴해버린다. 핵폭발에 동반되는 불기둥, 감마선, 그리고 중성자에 노출되는 즉시 사람의 육체는 내부 속속들이 아주 철저하게 구워진다. 미국은 히로시마 핵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었다. 이 핵공격에서 살아남은 한 여학생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술해 놓았다.
지옥의 밑바닥 같은 암흑 속에서 엄마를 부르는 하구들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교각 옆에는 파놓은 큰 물통 안에는 온몸이 빨갛게 구워진 갓난아기를 한 어머니가 자신의 머리 위로 높이 쳐들고 힘겹게 흐느끼고 있었다. 또 다른 어머니는 화상을 입은 자신의 젖을 아이 입에 물리면서 서럽게 소리내어 울었다. 물통 안에 있는 학생들은 머리만을 물 위로 내민 채 두 손을 애원하듯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며 부모를 찾아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다. 거기에는 성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싹 그을려 곱슬곱슬 휘말린 흰 머리카락은 온통 재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 전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은 곧이어 있었던 나가사키의 경우와 다르게 지표에서 멀리 떨어진 고공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낙진의 문제가 비교적 덜했다. 그러나 1954년 3월 1일 미셸 군도 비키니 섬에 있었던 수소폭탄 시험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파괴력을 나타냈다. 폭발 지점에서 150km나 떨어진 작은 산호섬 롱에프러프도 거대한 방사능 구름으로 덮였다. 그 섬의 주민들은 핵폭발이 서쪽으로 떠오르는 태양 같았다고 증언했다. 폭발한 지 수시간 후 방사능 낙진이 롱에러프 섬에 눈송이가 내리듯 떨어졌다. 평균 방사능 조사량이 175레드였는데 이 값은 보통 체격의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치사량의 반이 조금 못 되는 것이었다. 그래도 이 산호섬이 폭발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음식물을 통해 방사능 동위원소인 스트론튬이 체내에 누적되고 방사능 요오드가 갑상선에 차곡차곡 쌓였다. 어린이의 3분의 2와 어른의 3분의 1에서 갑상선 이상, 성장장애, 악성 종양 등이 발견되었다. 마셜 군도의 주민들은 특수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파괴력은 겨우 13킬로톤이었다. TNT 1만 3천 톤에 해당하는 위력이었다. 비키니 섬 실험에 쓰인 것은 15메가톤급이었다. 전면 핵전쟁은 다시 말해 수소폭탄을 이용한 전쟁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 전 세계의 모든 도시에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100만 개가 떨어지는 셈이다. 히로시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TNT 1만 3천 톤이 수십만 명을 살해했으니 전면 핵전쟁에서는 1,000억의 인명을 죽이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지만 20세기 말 세계 인구는 약 50억에 불과하다. 핵폭탄의 충격파, 열폭풍, 방사능의 직접 조사와 낙진이 지구의 모든 사람을 깡그리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전면 핵전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진의 위험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스트론튬 90의 90%가 소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96년이다. 세슘의 137의 90%가 소멸하는 데에는 100년, 즉 1세기가 필요하다. 요오드 131의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면 90%가 소멸한다.
핵 공격에서 비록 몇몇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묘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핵폭발은 지구 상층 대기와 대기의 질소와 산소의 결합을 촉진시켜 오존의 상당량을 파괴시킬 것이다. 오존층의 파괴로 태양 자외선이 지구 대기로 침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태양 자외선은 피부암을 유발하는데 피부암은 특히 백인종에게 위험하다. 더욱 두려운 것은 지구 생태계가 가져올 변화이다. 하지만 변화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자외선은 곡식의 수확량을 격감시킬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을 죽일 것이다. 미생물의 어느 종이 어떤 내용의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미생물의 멸종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생물이 거대한 생태계 피라미드의 밑바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류는 생태계 피라미드 맨 위층에서 겨우 아장거릴 줄만 아는 지극히 불안한 존재가 아닌가. 전쟁 상대국끼리 핵 공격을 감행하면 자연히 지구 대기에는 먼지의 양이 증가하고 먼지의 증가는 태양 복사의 유입을 차단하여 지표의 온도를 낮춘다. 온도의 변화폭이 비록 적더라도 이것은 농업 생산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곤충보다 새들이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새의 멸종은 곤충의 창궐을 동반하므로 농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대혼란이 핵전쟁이 불러올 재앙의 한 본보기라 하겠다. 괴질과 역병 또한 가공할 재해이다. 괴질성 세균이 지구 전역에 번질 것이다. 인류는 20세기 말로 들어오면서부터 전염병으로 많이 죽지는 않게 되었다. 전염성 세균이 지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세균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이 그만큼 향상됐기 때문이다. 핵폭발에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이 인체의 면역 체계를 온통 흔들어 놓아 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돌연 변이의 결과로 새로운 종류의 미생물과 곤충이 나타나면 핵전쟁의 질곡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라도 신종 미생물과 곤충의 공격에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퇴행성 돌연 변이의 연속성에서 가공할 신인류가 태어날 수도 있다. 돌연 변이의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극히 일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성격의 문제가 우리를 수없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와 사별, 엄청난 수의 화상환자, 시력 상실, 지체가 절단된 불구자들의 긴 행렬, 각종 질병, 괴이한 전염병, 공기와 물에 오랫동안 만연할 유해성 방사능, 악성 종양에 대한 공포, 사상아의 출산, 장애아의 출생, 적당한 치료법의 부재, 아무런 소득 없이 자기 파괴의 길을 걸어온 문명에 대한 허탈감, 이 모든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자책감. 영국의 기상학자 리처드슨은 전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을 찾으려고 했다. 그는 전쟁과 날씨 변화의 모종의 유사성이 내재함을 발견했다. 그는 전쟁과 날씨가 모두 매우 복잡한 현상이지만 모종의 규칙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쟁은
화해와 이해가 불가능한 증오심에서 비롯되는 현상이 아니라 일기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해와 통제가 가능한 하나의 자연체계라는 것이다. 전 세계에 걸친 날씨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자면 우선 방대한 양의 기상 자료를 수집하여 날씨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리처드스는 전쟁 현상의 이해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1820년부터 1020년부터 잠깐만요. 읽으려고 하는 페이지를 넘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읽을까요?